네, 베르그송과 들레즈 짐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 볼게요. 전통 철학에서 이미지는 인간의 감각에 뿌리를 둔 것으로 논리적 인식을 방해하는 모호한 대상으로 여겨졌다. 베르그송은 우리 인식이 관념론과 실제론의 틀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하고 두 이론을 넘어서기 위해 존재를 나타낼 새로운 개념으로 이미지를 제시했다. 베르그송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각기 무한한 이미지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본다면 전통 철학은 관념론과 실제론에 사로잡혀 있었어. 그래서 이미지를 모호한 대상으로 여겼어. 하지만 베르그송은 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개념의 이미지를 제시했어. 그 이미지는 모든 물질이 무한한 이미지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야. 됐죠? 자, 이 문단 볼게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각은 외부의 사물에 대한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간주해. 이게 통념이네요. 통념.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베르그송은 이 통념과 다른 관점을 가졌다는 얘기네요. 베르그송은 인간의 지각을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파악했다. 뭐에 대해서요? 인간의 지각에 대해서요. 그는 지각으로 지각작용으로 얻어지는 추상인 표상. 표상이 뭐예요? 지각작용으로 얻어지는 추상적인 것. 그것은 사물의 무수한 이미지를 늘 중에서 지각하는 사람의 관심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제외함으로써 얻어진다고 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끝까지 읽고 다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예를 들어 뭐에 대한 예? 표상에 대한 예. 얼음은 투명함, 차가움, 단단함 등 다양한 이미지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자, 1문단에서 언급한 바 있네요. 물질이란 다양한 이미지로 이루어진 것들이다고. 자,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이미지를 종합해 얼음이라고 표상을 얻는다. 그럼 이 표상은 뭐예요? 바로 지각작용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얼음이라는 물질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이미지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얼음은 우리가 아는 투명함, 차가움, 단단함 등의 이미지 외에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무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해 본다면 우리는 지각작용으로 어떤 표상을 얻는데 그 표상은 지각하는 사람의 관심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제외함으로써 얻어지는 거야. 그것은 바로 얼음이라는 물질은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무수한 이미지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투명함, 차가움, 단단함 등의 표상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얼음으로 지각되는 물질 자체는 사실 무한한 이미지에 총체할 수 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얼음은 단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이미지 중에서 우리에게 지각된 일부 이미지를 통해 그게 뭐예요? 표상이에요. 표상에 불과하다. 즉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이 지닌 무한한 이미지에서 우리에게 지각되지 못한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 자, 다시 말하면 표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이미지들 중에서 우리가 지각하는 것만을 표상으로 갖는 것이다. 3문단. 그는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의 무한한 이미지를 모두 지각할 수는 없어. 똑같은 말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인간이 지각으로 얻은 표상이란 지극히 제한적이야. 위에서 말한 것과 똑같이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 지각작용으로 얻어진 추상만 표상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요. 자, 베르그송은 우리가 인식한 운동 역시 지각작용으로 실제 운동 중 일부의 이미지만 인식하여 재구성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어라고 했다. 자, 베르그송은 지각작용을 통해 얻어진 표상은 운동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즉 다양한 이미지들 중에서 자신이 지각할 수 있는 것만 이미지로 갖는 것의 이해는 바로 영화가 대표적이다.
그는 영화가 그 자체로 움직이지 않는 단편적 이미지들을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환영을 만들어낸 것이며 이 환영이 바로 추상이겠네요. 그죠? 지각작용으로 만들어낸 추상. 그것이 바로 뭐였죠? 표상. 그렇죠? 이 표상이 바로 영화이다. 그렇죠? 이 표상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영화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는 실제 운동을 단속적 형식으로 재현하는 거짓 운동의 전형이라고 하였다. 자, 그러니까 들레주는 우리의 지각작용으로 얻어진 표상을 부정적으로 보았네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영화라고 했고 그 영화가 거짓 운동의 전형이라고 하였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본다면 전통 철학은 관념론과 실제론에 빠져서 이미지를 모호한 대상으로 보았는데 그 두 이론을 넘어서기 위해서 베르그송은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했어. 그 이미지는 모든 물질은 이미지들의 종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지각작용에 의해 얻어지는데 그것을 베르그송은 표상이라고 했고 이 표상은 다양한 이미지 중에 일부만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의 전체 이미지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는 것인데 그것의 전형이 바로 영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4문단 봅시다. 들레주는 이제 들레즈라는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가 봐요. 베르그송의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미지의 개념을 운동 개념과 관련지어 인식론적으로 확장하고 영화를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로서 재해석했다. 다시 말해 들레즈는 베르그송이 말한 지각작용 이미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들레즈는 영화에서의 카메라의 역할에 주목했다. 카메라로 대표되는 영화적 기술은 베르그송이 주장하는 인간의 지각작용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이미지의 일부만을 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들레즈는 베르그송이 말한 영화가 지각작용의 일부만, 다양한 이미지들 중에 일부만 인식한다는 것은 동의해. 하지만 인간의 지각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의도에 구속되지 않아 자유롭고 자연적 지각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운동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 차이점이 나왔죠? 베르그송은 영화를 어떤 시점이나 의도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들레즈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들레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의 실제를 잠재성으로 보았다. 자, 왜냐하면 들레즈 역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지각작용으로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잠재성으로 보았대요. 이는 현실성과 대립되는 것이다. 자, 현실성과 대립되는 거야. 그럼 현실성은 뭐예요? 보이는 것. 잠재성은 보이지 않는 이미지. 자, 영화는 스크린을 통해서 이미지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시각적 조건에 관계없는 운동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베르그송은 영화는 지각작용으로 얻어지는 표상만 보았지만 들레즈는 이런 지각작용과 관계없는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흐름이 더 이상 제한된 시각에 고정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네요. 카메라는 움직여서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레즈는 영화를 인간의 지각에 감지되지 않는 잠재성의 일부인 미세한 실제들을 포착해내는 새로운 사유의 길로 보았다는 거네요. 자, 그래서 사문단은 들레즈와 베르그송의 영화에 대한 인식 차이, 베르그송은 부정적, 들레즈는 긍정적. 자, 그러면 들레즈의 영화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겠네요. 들레즈가 영화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어떤 부분? 잠재성. 카메라는 기계의 눈이기 때문에 현실에 무관심하다. 따라서 카메라를 통한 현실의 지각은 우리 눈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 왜 현실에 가까운 거죠?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물론 그는 우리의 눈과 마찬가지로 어떤 카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왜냐하면 카메라도 결국은 우리의 시각구조, 우리의 지각작용에 의해 만든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긍정적인 면을 제시하겠네요. 카메라는 인간의 시각구조와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시각이 수용할 수 있는 지각의 궁극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이 궁극적 가능성이 바로 잠재성, 카메라의 잠재성이고, 개념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제한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네요. 카메라는 인간의 눈과 닮았지만 인간의 눈과 달리 기존의 개념이나 관습 혹은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 그러니까 이런 관습에 얽매이지 않아. 그죠? 이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쉽게 지각할 수 없는 현실의 새로운 이미지, 그게 뭐예요? 잠재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들레즈는 카메라의 눈이 인간의 눈보다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자, 이러한 점은 뭐예요? 관습에서 자유롭다. 그 다음에 기존의 개념에서 자유롭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사문단에서 얘기한 시각적 조건과 관계없는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다음 문단. 자, 들레즈는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베르그송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정리해주네요. 영화가 인간의 눈이 아닌 카메라는 기계의 눈에 담긴 지각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포착해서 긍정적으로 보았죠. 그는 영화가 표상 관습에 의해 지배되었던 우리의 사고에 새로운 충격을 던질 수 있다고 보고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밝혀낸 셈이다. 결국 들레즈는 영화가 인간의 시각을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유를 창조할 수 있는 철학적 위상을 지닌 예술이라고 보았다. 마지막 문단에서 다 정리해줬네요. 자, 그럼 문제 풀러 가봅시다. 자, 교재 18번 수특 문제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통 철학의 장점을 수용하는 과정을 전통 철학의 장점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베르그송은 전통 철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통 철학이 뭐였죠? 인식론과 관념론과 실제론의 틀에 사로잡힌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내놓았으니까 틀림. 표상에 대한 특정 인물의 견해가 변화하는 과정. 자, 표성에 대한 특정 인물 베르그송의 견해가 변하지 않았네요. 이미지와 지각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영화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 맞죠? 이미지와 지각에 대해서 베르그송, 그 다음에 들레즈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네요.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특정한 영화를 예로 들어 영화의 예가 없었는데요. 그죠?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이론은 없었네요.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이론이 아니고 견해만 있었네요. 감각작용의 한계에 대한 감각기관의 한계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없었네요. 감각기관은 한계가 있다고 둘 다 동의했지만 전문가의 견해는 없었고요. 그러한 한계를 부정하는 입장? 부정하지 않았어요. 둘 다 그러한 한계를 인정했죠. 둘 다 부정하지 않고요. 자, 다음 문제.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베르그송은 우리에게 지각되는 대상은 물질이 가진 이미지의 일부에 한정된다고 보았죠. 표상. 그죠? 표상으로서 다양한 이미지의 총합인 물질을 한 부분만 본다고 했어요. 베르그송은 표상이 물질 자체와는 다르며 인간의 지각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베르그송은 표상이 물질 자체와 다르다고 했죠. 물질 자체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자, 표상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부의 이미지만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 얻어질 수 있어. 일부의 이미지는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선택지 3번. 베르그송은 영화가 단속적 이미지를 연결해 실제 운동의 이미지 중 일부만 드러낸다고 봤죠. 자, 인간의 지각작용의 한계는 영화가 고스란히 갖고 있다고 보았어요. 들레즈는 실제 하지 않으나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성? 여기서 틀렸네요. 왜냐하면 어떤 대상은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인간들은 지각작용을 통해서 일부만을 인식한다는 것은 들레즈와 베르그송이 같은 입장이었죠. 이때 들레즈는 영화가 보이지 않는 것, 우리 감각기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잠재성이라고 보고 그 잠재성을 영화가 포착해낼 수 있다고 보았죠. 자, 선택지 5번. 들레즈는 영화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했죠. 인간은 표상이나 관습에 의해 지배당하지만 영화는 그렇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사유를 창조할 수 있는 예술이라고 보았다. 맞는 말. 다음 문제 봅시다. 윗글에 나타난 들레즈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보래요. 자, 사진가는 카메라의 셔틀만 눌러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뿐 새로운 사건을 창조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진은 예술로 취급받지 못했다. 하지만 앙드레 바쟁은 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진의 회화와 달리 현실을 새롭게 드러내며 작가의 관심이나 의도에 따라 이미지가 자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보았다. 이 내용을 본문의 내용과 연관해 보면 앙드레 바쟁이 말한 사진이란 것은 들레즈가 말한 영화의 기능과 같네요. 인간은 자의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해석하지만 영화는 인간이 가진 개념이나 관습에서 자유롭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앙드레 바쟁이 본 사진에 대한 입장과 들레즈가 본 영화의 입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네요. 회화에서는 화가의 관점에 의해 현실이 왜곡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영화도 그렇다고 했죠. 회화는 화가가 무한한 이미지에서 지각한 표상을 드러내는 셈이다. 자, 이에 반해 사진은 다시 사진의 장점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잠깐 여기서 한 줄. 회화는 화가의 관점에 의해 현실이 왜곡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들레즈가 본 영화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 들레즈는 영화가 인간의 지각작용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인간의 지각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의도에는 구속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차이점.
자, 이에 반해 사진은 인간의 지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더라도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순간 촬영자의 의도를 배제하여 현실에 대한 왜곡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자, 요 점은 들레즈의 영화에 대한 인식과 완전 일치하는 점이네요. 회화는 인위성에 기초하는 반면 사진은 자동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결국 화가들은 자신들의 표상 체계를 통해 세계를 채우려 하는데 사진은 그러한 의도를 갖지 않는다. 그러한 의도는 어떤 의도? 관습이나 시점, 구도, 의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도가 배제된 세계를 새롭게 드러낸다고 하였다. 자, 그럼 선지 판단해 볼게요. 선지 1번 들레즈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들레즈. 사진이 예술로 취급받지 못했던 것은 세상을 새로운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의 가능성이 인식되지 못한 점도 작용했겠군. 자, 들레즈의 입장에서 만약에 사진이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들레즈가 말했던 영화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군과 상통하는 말이니까 오. 선지 2번 회화에서 화가의 관점에 의해 현실이 왜곡된다는 것은 화가에게 지각된 이미지가 화가의 관심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제외하여 얻어진다고 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자, 이 말 본문에 있는 말과 똑같은 건데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문에서 이 보기에서 제시한 말이니까 그대로 가고 화가에게 지각된 이미지가 화가의 관심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제외하여 얻어진다고 본 것. 그러니까 뭐야? 제한적인 것. 화가의 시각이 제한적인 것. 다시 말하면 대상이 가진 무한한 이미지들 중에서 화가가 선택한 것. 그러면 맞는 거죠? 선택지 3번. 사진이 현실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카메라가 자동성에 기초해. 자, 보기에서 바쟁은 촬영자의 의도를 배제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자동성이라고 했죠. 그의 기초에 우리 눈을 통해 지각 불가능한 현실만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카메라의 자동성은 보기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의도가 배제된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선택지 4번. 카메라가 촬영자의 의도가 배제된 세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똑같은 말. 카메라가 이미지를 시각적 조건과 관계없이 시각적 조건은 뭐죠? 우리 인간의 눈, 촬영자의 눈과 관계없이 드러내어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맞네요. 선택지 5. 사진이 회화와 달리 현실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여기까지 맞고요. 우리 눈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것보다 카메라를 통한 현실의 지각이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왜인 거죠? 촬영자의 의도를 배제함으로. 그러니 맞는 거. 다음 문제. A와 보기를 함께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베르그송의 견해였어요. 자, 개념은 인간이 인식한 내용을 통해 개별적 대상을 추상화하는 보편성을 지닌다. 하지만 어떤 개념도 그 개념이 지시하는 현실의 사물 자체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 이것을 지문에 있는 말로 치환해 본다면 인간이 지각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개별적인 대상은 바로 표상. 그렇죠? 인간은 지각작용을 통해 표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념도 그 개념이 지시하는 현실의 사물 자체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 이것을 지문에 있는 말로 바꾸면 어떤 이미지도 그 이미지 어떤 표상도 이미지 전체를 포함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 갖는 이 개념이 뭘 것 같아요? 표상이겠죠. 그죠? 표상. 베르그송에 의하면 표상이 될 거예요.
그 개념이 그 사물의 일부만을 추상해서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사물의 본래 모습을 물 자체라고 칭했다. 이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물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이념을 제시한다. 이념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결코 우리가 완벽하게 지각할 수 없는 것이며 실제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성. 자, 그러면 칸트가 말한 이념은 베르그송이 말한 완전한 이미지 혹은 이미지들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선지 봅시다. 1번. 개념에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무수한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극히 일부만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 보기에서는 개념이라고 했고 베르그송은 그것을 표상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개념이나 표상은 대상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일부만 파악한다고 했죠. 따라서 개념에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무수한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개념이나 표상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해서 지각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추상적인 거예요. 선택지 2번. 이념과 무한한 이미지는 실제하지만, 그쵸? 자, 이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르그송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지의 총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이미지는 실제는 하는데 인간에게는 조금만 지각될 것이죠. 조금도 지각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 사물에서 얻어지는 표상은 사물의 일부만을 추상해서 얻어지는 표상에 불과하다고 베르그송이 말했고요. 외부 세계의 물질과 물 자체는 대상 자체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완전하게 인식될 수 없어요. 일부만을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선택지 5번. 개념은 지각작용으로 얻어지는 표상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실제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